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서울은 비가 올 듯 오지 않을 듯 하늘이 살짝 음산하고 우울한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어떻게 하시죠? 정봉재 정치쇼와 함께 신나고 상쾌하고 상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제외됐다. 좋은 일이죠. 백남기 어르신 사망 원인 물대포 직사로 밝혀졌습니다. 공권력 남용이 원인이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죠.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허위 비방 문자 메시지 보낸 이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미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세계가 존경하는 강남스타일 아닌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들으면서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자, 돌발 퀴즈, 깨알 같은 돌발 퀴즈. 오프닝에서 제가 실수한 대목 무엇일까요? 문자로 보내면 선물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제가 1부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실수했다고 하는 이 PD님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언제 고쳐질까요? 자, 1부 원포인트 뉴스. SBS의 기둥. 논설위원님이 딱 식당에서 한 10명 모였는데 독사판 줄 알았어요. 묵직하죠. 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원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지숙님, 봉도사님 가죽 자켓과 핑크 셔츠가 잘 어울리는데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Myself. 직접 합니다. 멋있어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땡큐.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원포인트 뉴스. 예, 이제 저 실검 뉴스하고 많이 본 뉴스 이런 거 쭉 좀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정리 좀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UN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에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본 뉴스 실검 뉴스 이렇게 봤더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이제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중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시중금리가 올리고 있어요. 예, 슬슬 올라가고 연말이 되면 또 올라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상금리 올리는 건데. 은행들의 가상금리라는 게 결국 예대마진 이자놀이잖아요. 결국. 예. 가상금리? 예. 이게 지금 이제 한 1.53까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6, 1.7 이렇게 좀 올린다는 거예요. 가상금리가 무슨 의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 돈도 이제 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가지고 오는 이제 원금이 이제 그게 기준금리인 거고 은행들이 1.25%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요. 예.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영업이익
1.5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로 나가는 건데 네.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나라에서는 정부는 또 이게 좀 그 시중금리는 내린다 하고 동결한다 그러는데 실제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게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은행들이 돈놀이 장사, 이자놀이, 예대마진 은행 금융이라는 게 지금 발달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은행들이 서민들 상대로 결국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낙후된 저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권이 이런 또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금융사업 선진화 빨리 하지 않으면요. 네. 한미 FTA에 숨어 있는 미국의 엄청난 흑자. 네. 가 바로 금융사업으로 그럼요. 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결국 서비스하고 이제 금융을 자꾸선 전 그렇죠. 세계를 좀 쥐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거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어허. 주택담보대출이 1%가 올라가면 2만 5천 가구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그래요. 예.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1.5% 포인트가 오르면 6만 가구가 이제 예. 지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중산층의 민심 위반에 가장 민감한 게 물가하고 이게 그 금리예요. 금리 예. 1.5% 하게 되면 6만 가구가 파산한다. 네. 고위험 파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채무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너질 이거예요. 때 위험에 처한다. 네, 그래서 민심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후쿠시마 수입물 금지가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거 아셨어요? 이거? 우리 뉴스 몇 번 했어요. 예,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잡히는 수산물 예.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 금지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는 저 WTO 규정 위반이다. 예.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수입 금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소를 했어요. 우리가 피소 당한 거예요. 예. 미국, 일본은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준비해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누차례 지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 국감에서 식약청장이 딱 이실직고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대요. 1심에서. 2심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죠. 매우 낮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후쿠시마 중심으로 한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했죠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이 예. 진짜로 위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입 금지 조치는 이건 법률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산자원부가 이거를 발표도 못 하고 그냥 꿍꿍꿍꿍꿍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거를 숨기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제 국감에서 질타된 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 옛날에. 근데 이번에도 이게 위험한지 아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타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그럼 복귀를 해보면 그럼 광우병 때 위험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촛불이 벌어졌다. 근데 광우병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광우병 때문에 정말 위험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한 후쿠시마 그 해산물 수입에 대한 이 논란 문제는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둘째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해야 돼요. 셋째 이 국제법 소송 문제 투명하게 매 시간 되는 대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그걸 왜 국가로서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왜 쥐고 꿍꿍대냐고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요. 사실관계 인포메이션만 정확하게 하여튼 발표해 달라. 예.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아니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 그 경제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실물 경제 그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에서 인근 현에서 잡힌 것도 동경으로 왔고 동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지도 동경에 와서 그 들어오게 되면 동경의 원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좀 불안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자 수입산 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해서 예. 위험한 거냐 위험하지 않은 거냐를 자신감 갖고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해 달라는 거예요. 본질적 요구는. 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 원포인트로 좀 가져가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발표난 건 들으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또 오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변호사들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게 다 정반대로 나와요. 예. 경찰 발표도 정반대, 검찰 발표도 정반대, 기본적인 팩트도 정반대. 자, 어제 나온 거의 핵심은 직사살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쓰러졌는데도 17주 동안 계속 쏴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는 아니라 그래요? 왜 안 그랬죠? 그리고 그 지금 검찰은 왜 2년이나 지난 뒤에 그 결과를 이제 와서야 발표를 하죠? 자,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불만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이게 이제 바로 잡힌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빅뱅의 거짓말 오늘 또 들어야겠네. 또 들어야 되겠어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 하여튼. 예. 자, 그런데 아재들을 위해서 김추자의 거짓말 특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얹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짓말 없나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제 정말 이런 거짓말 없이 예.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 정부는 검경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요. 또 검경은 또 이게 알아서 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요. 저 바람이 불면 눕는 게 아니고요. 예. 바람 분다라고 일기예보만 나와도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요, 문제인 거예요. 일기예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누워버려요. 하늘 쳐다보고 구름 있다고 이게 예, 누워버리는 오늘 거, 같은 날 예, 날씨가 이런- 꾸물꾸물하니까 예, 예.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는 이 공권력들.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정치 풍향계만 발달된 공권력. 국민들이 예.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예. 그거에 가장 이 전형적인 게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뒤집기 발표였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한번 더 좀 들어보십시오. 예. 국민의당이 비밀 조사를 했다. 뭐 비밀조사 무슨 비밀조사 알 사람 다 알았는데 뭐요? 보도가 오늘 나왔죠. 보도가 예. 이제 오늘 나오면서 이게 뭐 비밀처럼 돼 있는데 핵심은요. 무슨 내용이지 이건? 당대당 통합을 쫙 했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그 수치는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복잡해도 있고 지금 궁금한데. 현재 예. 대충 이제 봤을 때 국민의당도 한 6%대, 바른정당도 6%대예요. 예.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예. 없어. 아무래도 안 올라가 근데 둘 다. 아하. 그런데 지금 합치면은 6 플러스 6이니까 12% 정도 나오면은 시너지 효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합친다면 20%까지 나온다고 나와요. 오. 안철수 대표가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탄력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아, 여론조사를 돌려봤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50% 전후로 보거든요. 예. 20%만 나오면 순식간에 2등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된다. 예. 어허. 이 여론조사 상으로만 그러니까 이 당 지지도만 놓고 보면 강력한 제2야당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라는 제1야당이 되는 거죠. 1야당이. 예. 아니, 숫자는 물론 한국당이 많지만 그렇죠. 예. 지지도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합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은 안 나왔나요? 이거 하려면 또 이거 또 복잡한데 다 아니 말씀드리려면 그래도 그냥 여론조사 기간만 딱 얘기해 주면. 이게 저 여론조사가요. 이 자체 내에서 지금 한 거예요. 예. 이 그 국민의당이 자기네들 내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관 선관위. 아니 중앙선관위가 아닌데. 그 여론조사 기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죄송합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선거 길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나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는 데이터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가까워지고 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치화로 가시화됐잖아요. 고무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백상문이에요, 성문이에요?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 종합영어. 네. 상문고 나오는 줄 알았어.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태현입니다. The Tear of Park. 왜 그러세요? 박의 눈물. 눈물. 안 울었어요, 저는. 오늘은 거의 통곡을 하겠네, 진짜. 오늘 통곡을 하겠어. 아니, 근데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아니, 지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아니라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를 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까지 우울합니다. 구단주가 박근혜예요? 박씨는 맞아요. 그 팀 구단주가 박씨는 맞습니다. 예. 자, 화개장터. 네, 박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개장터인데 은희 한번 성대모사 한다 그랬잖아요. 경성도와 전라도를 오늘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을 거예요. 판결 선고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조영남 씨 사기죄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그거 서점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님, 삼변님 안녕하세요. 특히 박변님 너무 좋아요. 일하면서 보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생중계가 아닌데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나가요? 예, 페이스북으로 유일하게 SBS에서 단 하나. 예. 정통. 예. SBS 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3.5 그다음 부산은 105.7 이도저도 안 되는 분들 고릴라 SBS 앱 고릴라 다운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재판 보이콧. 전원 사임 얘기하시기 전에 CNN 보도? 네. 인권 침해 의혹? 이게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제 인권 침해 의혹이 담긴 문건을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계속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심히 침해되니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이건 참 나라망신인 것 같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감방에 있고 불을 꺼놓는 감방, 그런 반대적인 의미의 감방은 잘 없거든요. 우리 봉도사님이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일단 가끔씩 중요한 게요. 더럽고 차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자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교도소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일반 그 1인 감호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넓고 뭐 세면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뭐 구치소를 가게 되면 독방에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홍거실이라고 해서 4명 아니면 6명이 수용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혹여라도 다른 뭐 재소자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4,6인실을 줬죠. 네, 4,6인실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원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거 혹시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 독방 이렇게 쳐보면요. 검색을 그 하면 구조가 나와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휴대폰들 들어서 박근혜 독방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인지 야 구치소가 이렇게 좋아? 저 금방 인지. 사진 보고 우리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람들이 예전에 넓습니다. 신림동에서 다 고시 공부 해봤는데 뭐 백성 변호사는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서 좀 컸지만 저는 정말 손가락질을 해요. 농담 좀 보태서 저 자는 것 빼고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쭉 이렇게 봤는데 정말 관짝 같아요. 관.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관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시 공부할 때요. 그래 그 정도로. 근데 독방이 대부분 그래요. 독방이 딱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먹방이라 그러거든요. 창문 없는 방. 먹방, 더 싸요. 5만 원 싸서. 그렇죠. 그거는 창문 살았는데. 있으면 5만 원 비싸고. 거기서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네. 그냥 항상 어둡거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만 감으면 자요. 언제가 밤인지도 잘 몰라 안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나 백성면 변호사는 네. 두 분이 집안이 좀 넉넉해갖고. 저는 창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은 있는데. 예. 안 넉넉한. 창은 있었어요. 예. 여긴 좋은 원룸이었죠. 호텔. 신림동 최고 벌써 좋은 눈물이 원룸. 글썽글썽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약간 이게 목이 메는지 자꾸 커피를 잡고. 야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야, 그리고 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국정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변호인 총사퇴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진짜 이제 이 의미 해설을 해줘야 돼. 법적으로는 틀렸다. 법적으로는 틀렸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이나 7시간 반이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친박 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기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발표하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박한다. 요거는 보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할 것이냐는 문제 관련해서 저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55대 45로 이건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영장 연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맞췄어야 나올 거라고. 아 그러니까 아예 앞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 이 타이밍에서 이거 봐라 인권 침해하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막 영장도 연장을 했지 나는 거기다 독방에 뭐 어두운 데 갇혀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면이 고려될 때 더 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아.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부 회장 유죄 나오고 예. 지금 뭘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 투쟁의 방법을 바꾸자.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 법리 투쟁이 아니라 이제 정치 싸움으로 네, 끌고 그렇죠. 가자. 아하. 정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봤는지 판 잘못 짰어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이런 겁니다. 한때 있었던 당인데 이렇게 비판할 수 없잖아. 아, 당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 별거 왜 사투리가 나와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거부, 예.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변호사들이 그럼요. 보는 관점에서.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왜냐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충실히 받아야 하는 건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총시했던 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전면적으로 거부한 그렇죠.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사실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예.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인 건데 이제 뭐 잘못한 거 그렇다 치고 예. 그럼 박 전 대통령 뭘 노리고 저랬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림수. 아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행위들이 노림수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제 아까 백성 변호사 지적했던 그 세월호의 문건이 공개된 그 부분을 아마 감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겠으나 예, 박 전 대통령 판단해보는데. 층에서는 야 이거 뭐야 영장 기각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 전날 문건 발견됐다면서 실장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개하네? 예. 이건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정치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 하고 문건이 발견된 지도 며칠 됐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견되고 목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발견은 났으니까. 9월 27일 날 전날 보고받은 거예요. 예. 아니 뭐 어찌 됐건 이거 실장이 머리 이제 입 귀에 들어온 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야 이거는 이 정부에서 의도가 있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야 이건 너무 심한 데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성적 판단으로서 감정을 제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지금 정치 재판으로 틀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백성 변호사 지적했듯이 아마 향후 재판은 틀렸으니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것이 사면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로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사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근거는 뭐냐면 사면 누가 사인하죠? 대통령. 대통령 사인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탐에 사면하는 게 나와 우리 정권에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이 연원의 역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사인은 문재인 대통령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마 노리는 건 그걸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면 지금 일단은 태극기 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들썩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들썩하고 자유한국당도 따라와 줘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 완전 오류인 거예요. 이거 완전 오류.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담을 느껴. 야 그럼 이거 사면해줬다가 내곡동 가가지고 거기서 사조 정치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뒷감당 안 되거든요. 더 못합니다. 차라리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봐야 정치적 영향도 없고 그러면 그리고 조용히 그냥 재판받고 있으니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야 본인의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시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강하게 가면요 부담을 이렇게 더 못합니다. 네. 난 완전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 전 대통령 악수에 쪽에서. 악수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10월 25일 그때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이제 발표할 기자의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거짓말 비스무리하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하야 10월 24일입니다. 예, 24일인데 네. 하야 그것도 사실은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가정해 보면 정말 지금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야 그런 것도 놓쳤죠. 아니 그리고 하야 때도 하야 등등도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헛소리 애매모호하게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오판을 했는 게 뭐냐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계속 시간 끌다가 자신은 탄핵 안 될 거라 믿고 자료 다 놔두고 갔고요. 예. 보물도 놔두고 가버렸고. 케이크도 준비해놨고. 예, 예.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될 때도 본인 구속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오판에 오판. 지금 구속 기간 연장됐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박 전 대통령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변호인 중에. 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한테 혼잣말로 욕은 왜 했어요? 요거 안 했습니다. 저 잘 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되는 걸 저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한 90% 이상은 연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변호사라면 의뢰인한테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약 1년 나올 것도 2년 나온다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나오면 예,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변호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좀 집행유예 나올 거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제래해야지만이 집행이 된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구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판을 하고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못 나가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아니 이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진짜로 안에 있으면요. 나가려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혹시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복권될까? 근데 복권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8월 15일 지나니까 하루 이틀 동안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청와대에 있는 모 전직 의원이면서 현재 수석으로 있는 분한테 만났어요.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래갖고 나 요즘 기분이 꿀꿀해. 또 12월에 성탄절 또. 성탄절 특사 안 되면 이것도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3.1절 특사로 나갈 줄 알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3.1절 특사를 안 해주더래요. 네. 그때부터는 하루 징역이 1년 같더라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나올 거를 기대했었으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잘못된 거야. 못 나온다 그랬어요. 내곡동사에 나무도 새로 심었잖아요. 처음부터 한 10년짜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었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10년은 너무 심하고 한 15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라기보다 그냥 사실상 지금 약간 집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소통이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유영하 변호사 그대로 따라해 주는 사람이지 본인의 생각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효과 없을 것이다. 저는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마지막 분단에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요? 박 전 대통령 이제까지 스타일을 봤을 때 나름의 정치적인 결단을 다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때로는 승부수를 던져서 그 승부수들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굉장히 성공을 했죠. 뭐 천박당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2008년 총선 공천 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라든지 그런 것들 승부를 던져서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결정적인 승부수의 실책이 배신의 정치 시작한 거. 유승민.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지금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유영하 변호사 정도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결정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에게 일방적으로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통보. 이렇게 합시다. 사임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론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죠.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내가 만약에 재판 거부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으나 큰 그렇죠. 결정과 큰 그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단독 작품으로 저는 그렇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그 근거 자료들을 조금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보를 지금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왜곡했을 가능성 크고 그럴 수 무죄일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재판 그 연장됐을 첫 재판에 그 얘기를 변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변론에 앞서서 그 얘기 그 문구들을 보면 많은 뭐 관용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여러 표현이 본인의 배신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쓰는 표현이지만 자주 안 쓰는 표현들이 있고 법률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가정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안에 변호인단의 생각도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단은 박 전 대통령이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변호사들이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부예요.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 진짜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원래 재판 받을 때 혼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중형이 이제 가능한 범죄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그래서 필요적 변론 사건 예. 반드시 3년 이상. 예, 맞아요. 정확하게 역시 갔다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포함해서 한 7명 변호사 있잖아요. 예. 여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없어요. 이거 번복하면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거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이 변호사들이 잘못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안 해요. 이제 박 전 대통령 보시면 그러면 결국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면 이거 지금 수사기로 10만 쪽이에요. 물론 국선 변호인이면 제대로 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럼 이거 일단 국선 변호인도 기록을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재판 번도 또 안 하고 밀려요. 재판할 수는 없잖아. 더 큰 문제.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사를 안 만납니다. 유영하 변호사 빼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지금 예. 국선 변호사한테 지금 본인 얘기를 하겠어요? 어허. 그러면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선 변호인 혼자 그냥 앉아서 멍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오는 판단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내일 보세요. 저는 출석은 할 것 같아요. 출석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출석을 아예 안 해버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그래 내가 나오긴 나올게. 니네 마음대로 해. 딱 이 자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출석하고 국선 변호사 옆에 있고. 네. 국선 변호사는 꺼다란 보리자루죠. 뭔 모르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아는 게 없는데. 저랑 오. 똑같은 상황이죠. TV 보고 한 거랑 다니까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국선 거 아니에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박지원 변호사는 똑같은 처지일 것이다. 주요 있는 사람 저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TV 계속 나오니까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그 몇십만 쪽의 그 자료를 볼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접견이 안 되면 안 볼라 그러겠죠. 그러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골석 재판이 될 수 있어. 아예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배째 난 안 나가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봐라 뭐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위조 판결했다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정책으로 끌고 간다. 그런 쪽으로 아하. 끌고 가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8014님 없던 죄라도 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감방에 가 있고 싶네요. 밥도 주고 넓은 원룸에 운동도 시켜주고 지금 밖에서는 하루하루 겨우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검색하셨네요. 검색하셨어요. 자, 박근혜 독방 검색하면 박 나오고요. 그 원룸으로 계산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150만 원쯤 됩니다. 자, 최석현님, 박 전 대통령 독방보다 못한 곳에 살고 있는 국민도 허다합니다. 아침부터 참 기분 멍멍해 갔네요. 이분 아주 센스 있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날도 꿀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판장이 김세윤 부장 판사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재판 진행의 달인입니다. 지금 일단은 변호인단을 좀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유가 사회 재판이 힘들다 그러면 2회 재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 다 끝났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판은 많이 숙성이 돼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재판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증인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재판. 박근혜 독방 검색어 실검 1위에 올라갔대요. 야, 정치쇼 여기 말고 또 독방 얘기한 데가 없겠죠. 없죠. 그럼 그 우리 독방 실검인데요. 검색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또. 예, 근데 다들 검색을 보고 하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시원 신림동 고시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이 중요한 거 놓쳤다 우리가. 뭐야? 이 방송국이 뭐죠? SBS 프로그램 이름이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올해 이번 주에 청취율 조사예요. 이거를 왜 놓치고 갔지? 요거 한번 다시 강조해 줘야죠. 예, 실검 1위예요. 자,
인사하시고 이제 오늘 그만 끝내겠어. 오늘 그냥 입으로 끝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합시다. 왜요? 예, 그럼 3부로 돌아올게요. 다시. 광고 예. 광고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659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 기념 문자 남겨요. 정봉주 정치쇼 화이팅. 7501 박근혜 독방 녹색창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 전 국민이 듣는 방송이네요. 심영대님 죄송한데 이 방송 때문이 아닙니다. 뭐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유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제 후배 됩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 예.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지금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시간 제가 종편을 항상 나가지만 예. 종편 많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참고로요. 지금 라디오 가장 많이 들을 지금 때거든요. 라디오 시간에 정치 시사하는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아니 없어요. 우리 예. 저희가 다 알잖아요. 뭐 방송국 다 알고 있는데 그 보는 시청률 때도 알고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보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습니다. 박근혜 네. 독방 검색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방이 저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검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박근혜 독방 검색하시면 나온 그 방이 그 방에 6분의 1 되는 방에서 제가 1년 살았어요. 네, 그에게 맞습니다. 그거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저게 그렇죠. 4 내지 6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도소 가면 한 저게 8명 살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교정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교도소 생활 오래 하셨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규정을 바꿨고 1인 규정이 0.1평도 안 됐었던 것을 1평 이상으로 조금 늘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거 8명 방을 줬는데 뭐가 더럽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게. 그 아까 그 그룹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자, 그리고 이상한 박근혜 데서. 대통령이 CNN에 이게 인권침해다. 네. 이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겠다. MH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다 예. 이제 그 의뢰를 진정서 했죠, 같은 거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거가 이렇게 이제 현재 CNN 보도 따르면 그렇게만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이다. MH그룹. MH그룹 아까 실검 검색해 보세요. MH그룹. 아까 저는 사실 MH그룹이라서 무슨 뭐 회사 같은데 이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제법률팀만 나와 있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의혹을 담은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거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대표는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뭐라 해야 되냐? 대표는 이름이 호세이니 운. 윤이 아니라 호세이니 운입니다. 호세인이? 운.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이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그렇고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는 로드니 딕슨, 영국 왕실 변호사.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MH그룹이 예전에 누구를 한번 변호했었냐면 리비아 대통령 카다피의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를 변호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NH그룹이라는 건 실체 아직은 이렇게만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물론 저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그리고 또 들었어요. 하나는 예. 아까 그러니까요. 정부는 일단은 우리는 뭐 원래 MH 그룹인 줄 있는데 알았어요. 일단 인코리아에선 듣보잡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는 뭐 활성화된 단체인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체가 잘 없는 걸 수도 있죠. 그거는 하나 확인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MH그룹이란 왜냐면 외국 보면요. 이거 뭐 왜냐 각 나라마다 사실 구치소의 사정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중국 구치소 열악합니다. 그럼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호텔입니다. 그런데 저 북유럽의 구치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또 완전 열악하죠. 여인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른데 서구 유럽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구치소 사정을 재단하려는 그런 인권 그룹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발적 작품인지 아니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작업을 한 것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법률팀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제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CNN에서.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이 MH 그룹의 실체도 실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이 국제 법률 대리인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으나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변호사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영국 왕실 변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름값만 해도 상당한
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 고용할 수가 없어요. 유영하 변호사야. 박 전 대통령이나 정치적 한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을 받고 막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 글쎄 이게 저는 일단 궁금하네요. 초안 작성해서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넣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판단은 받을 수가 있고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카다피의 아들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 했던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인권 관련된 걸 했는 걸로 보이고 저도 김태현 변호사 똑같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본인들이 이걸 캐치하고 했을 가능성이 좀 적어 전혀 보이거든요. 없어요. 적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국제인권위원회 감옥 있을 때 재수하고 그러거든요. 안 봅니다 잘. 그러면 안 보죠. 돈을 주고 예. 선임을 했다면 아주 거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데 주는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이런데 주는 아니, 돈을 그러니까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시죠? 예. 모르죠. 너무 엄청나게 많아갖고 에그머니. 참, 네. 에그머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에그머니네. 돈이야. 어차피 뭐 그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삼성동 예. 그거 팔아가지고 내곡동 샀을 때 뭐 10매덕 한 20억 남았다는 얘기가 100만 있으니까. 불까지 갖고 안 움직여요 이런데. 아 근데 이거를 왜 글로 가냐고.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게 헛돈을 왜 쓰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할 만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헛짓을 하냐고요. 그 헛돈을 이 왜 아저씨 쓰냐고. 누군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아니 박지훈 변호사인데요. 저는 답답한 게 술 한잔 하고 그냥 화를 대답이니. 국내 재판을 거부하면서 국제 인권 재판에 이걸 넣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들 흥분하시고. 자, 근데 참. 좀 이해는 안 가네요. 국민 그렇죠. 감정이 또 돌아서겠어.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제가 보기에 그 일부 특정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포기한 것 같고요. 이제 아니 뭔가 그쪽에 아니, 그러니까 한때 같은 여기 지금 또 눈물 아니 글썽거리네. 한솥밥을 먹었던 김태현 변호사한테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거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의뢰나 작업이 아니라 뭔가 외국에서 뭐 이런 거 원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브로커 같은 쪽.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이라기보다 그 인권 뭐 이런 구치소에 대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있으니 뭐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랬을지언정 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작업했다고는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보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바보가 아니면 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에 이거 인권 문제 제기한다고 유엔에서 야 박 전 대통령 인권 침해야 너희들 잘해라고 우리나라에 할 이도 없을 뿐만 예.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도움이 될 것인가? 전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그건 때문에 이성적 이 합리적 정도 판단이에요. 이 지금 정도 말하는 판단을 거는. 못한다? 전 근데 지금 현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때부터 지금까지 한 판단 과정을 쭉 보면 네. 이성적 판단은 단 한 번도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옳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저히 이거 뭐 뭔가 반향을 일으킬 것도 없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더 끔찍한 상상과 그런 선례를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 가면은 국민들 진짜 완전 다 뒤집어져요. 그런 의도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치적으로 그 다음 수를 두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그렇죠. 아하. 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기록 간단하게 간단한 그 결과 나왔죠? 백성 변호사님. 23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공권력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낸 거죠. 최초의 이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에는 그때 집회와 시위가 너무 격렬했고 예. 뭐 차량을 뭐 부수려고 했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적절한 공권력의 행사였다고 결론이 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도 병사냐 외인사냐로 논란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사인은 외인사다.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 때문에 일어난 사망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걸려서 사망한 게 아니라 예. 당시 쉽게 말하면 그때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관련돼 있었던 그 4명의 경찰을 업무상 이제 과실 뭐 치사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살수를 하게 이렇게 물을 쏘기 위해서는 하반신에 쏴야 되는데 이제 얼굴에 맞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수차 규정에도 좀 위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23개월 만에 결론을 낸 거죠. 근데 그 이게 규정이 곡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경찰에서 계속 수차례 곡사를 하다가 이제 급박한 상황에 쏟아 보니까 생긴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취지가 지금까지 경찰의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입장이 좀 변화가 된 걸 감지시켜 줄 수 있었던 건 얼마 전에
그 백남기 농민 유가족 분들이 이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 경찰에서 계속 이제 과실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청구 인락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요. 당신들 얘기가 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청구 인락이. 100% 수용한 거. 청구? 청구의 인락이래요. 인락은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허락한다. 청구 100% 네 말이 맞습니다. 재판 안 소송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합의해서 그래 100만 원 청구하는데 우리가 한 60만 원 줄게 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100만 원 청구한 거는 예를 들어서면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라고 해서 청구를 그냥 말 그대로 재판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예. 거의 이런 경우 없죠. 청구 인락하는 경우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청구 인락을 했다는 거는 뭐 많이 이제 좀 물러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우병우, 최순실, 추명호 8구 국장. 그렇죠. 예. 국내정보 담당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추명호 국장에 대한 추국장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 사건 초기에 한번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왔던 가을이잖아요. 추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직계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64 41기예요. 81학번인데 우병우하고 무슨 관계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현재 긴급 체포된 혐의는 2개예요. 근데 잠깐만요. 사관학교 출신이긴 한데요. 이제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로 알고 지내자. 알자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알자회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같은 그런 그 후신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걸려가지고 아마 진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데로 나와서 일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그 사관학교 그 제대하면 기본 의무복무과정 그 중위까지 마치게 되면 5급 특채 즉 대위죠. 여러분들께서 그 정말 그 고생하면서 패스한 사법고시 패스한 것과 동등한 특채를 해주는 그 제도가 있었죠. 행시나 외시나 사시 고직위로 뭐 의대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사무관 특채가 있었죠. 사무관 특채. 그런데 일단은 긴급 체포 혐의는 2개예요. 박원순 문건에 관여했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죄는 죄인데 문제는 긴급 체포한 혐의가 그거지만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TF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전담팀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뭐 예를 들면 윤전추 행정관 뭐 채용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최순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한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정윤회 문건 때, 그렇죠. 박관청 경정이 얘기했던 정윤회가 실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인 최순실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에 관한 문건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뭐 김기춘 실장과의 뭐 관계를 나타내는 문건들, 그런 문건들을 작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작성해서 끝나면 그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혼자 그냥 기록할 수 있죠. 국내 정보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실세라고 여겨주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문건을 작성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실행에 옮길 때.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을 위에 보고 라인에 이병기 실장하고 일단 국정원 TF 나온 얘기입니다. 수사가 된 건 아니에요. 이병기 실장하고 이병호 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국정원 원장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공식 루트를 밟아서 가서 우병우 전 수석이 알고 실행에 옮겼으면 그래서 이거 최순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오히려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추 국장이라는 사람이 전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작성해서 원장을 소위 말해서 제끼고 청와대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직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 이걸 딱 받아서 원래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덮었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했든지 이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제 장윤식 그 국정원 개혁 특위 공보간사 그분의 얘기를 정확하게 그분이 하면 조금 그 교정을 하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뭘 교정하시려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장을 제낀 직보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지금 의혹은 제일 있다. 중요한 그 아까 말한 의혹이요. 그 최순실과 미르재단 관련 그 동양보고 170건 묵살했다는 의혹 하나 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당시에 작년 7월에 이제 우병우 석이 처가 뭐 땅을 넥슨에 매각하는 그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거기서 시작입니다. 이게 국정농단 스타트가. 맞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한 자료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병우 석에 직보했다면 이제 이건 문제가 커지는데 이병기 원장한테도 갔고 그러니까 갔고 우병우 석한테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은 쉽게 말해 제끼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나머지 또 기타 문건들을 혹시
국장을 제끼고 보고했다면 이거는 정치관여 문제도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넘긴 거고 검찰에서 그 부분을 이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거죠. 추명호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우병우가 뭐 정말 아직까지 구속도 안 되고 재판에서 막 우병우 진짜 대리운전.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혼났어요 판사한테. 예. 자꾸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몇 년 후배 소리 지르는 거 아니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개 젓고 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신문에서 할 때 네. 액션을 취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어요. 예. 그런 거 했다고 이제 웃고 막 그런다고 이제 웃고. 이제 혼났는데 많이 후배죠. 예. 서울 법대 후배고 연수원 후배인데 뭐 그걸 떠나가 판사는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병우가 지금 그렇게 픽픽 웃고 그렇게 건방을 조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 그 부분인데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추명호 이 사람 지금 긴급 체포됐고 조사 많이 받았을 겁니다. 벌써 불었을 수도 있고요. 연결고리를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안 했을 파악한 수도 있지만. 정보로는 전 조사 들어가기 전에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술에서 다 나왔어요. 많이 했다고 얘기가 예. 그렇게 된다면 많이 묵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아주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불구속으로 하고 재판 받고 있죠. 편안하게 받고 있으니까 픽픽 웃죠.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픽픽 웃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명호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병우 라인인 것만은 분명한 거죠. 거의 사실상 우병우 라인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청와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병우석에 예. 뭐 먼저 보고를 하고 했다라는 건 우병우석 사람이기 때문인 거고. 예. 근데 지금 추국장은 뭐 얼마 전까지도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최순실은 저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아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순실에 관련된 이 첩보를 어쨌건 170건을 묵살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정경련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불만 예. 같은 거 요런 거를 이제 첩보를 수집해온 그 국정원 직원들 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그 보고하니까 복장 불량 이런 걸로 다 지방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무언가 이 추국장이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쉴드 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면 국정농단에서 사람들이 가장 아직도 오해하는 게 왜 우병우 수석은 구속도 안 구속이 안 되고 되지. 저렇게 법정에서 웃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확실한 연결고리가 나오고 이 추국장, 우병우 수석, 최순실의 소위 삼각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좀 쓰더라고요. 예. 이 연결고리가 나오면 우병우 수석이 더 이상 웃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예. 중요한 게 예. 자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와 상당히 가까운 거리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은 나왔지만 그 이제 뭐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청문회 때 뭐 골프장 얘기까지 나오고 예. 뭐 그런 얘기들 뭐 아마 김경진 의원이 그 문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까지 휘둘렀던 전가의 보도는 뭐냐면 나 최순실 몰라. 그거였었거든요. 네, 이거예요. 그래? 내가 민정수석인데 그거 내가 체크해서 정리했어야 돼. 내가 못했어. 그래 나 무능해. 나 무능해. 나 바보야. 나 서울대 욕해. 나온 최고의 천재라고 그래 나 자부했던. 무능한 수석이야. 아니, 청문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용어는 뭐 바보라는 건 그렇죠. 하셨지만 예. 나 무능해. 그걸로 욕을 하면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나 최순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문건들을 이제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직보를 이제 현재까지 의혹이지만 예. 직보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사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과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서로 뭐 누님 동생 이러면서 모르는 사이일 수는 있어요. 예. 그거는 입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민정수석인데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이 실세라고 이런 위험한 일이 있다는 문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걸 쪽에서 뭉개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직무 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과 사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 우병우 전 수석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의 무너질? 입증과는 상관없이 설사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 문건을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 자체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병우 전 170 수석한테는 건이나, 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170건이나 네. 올라왔는데 최순실을 그때 그럼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러 보고를 받았는데 누군지 그게 파악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러니까 되는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뭐 보고는 받았으나 보고는 받고 문건을 다 받았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전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좀 나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 이게 모른다 걸릴 줄 그래버렸으니까. 몰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당시 드러난 아니 것만 해가 우병우한테 물어봤으면 몰랐는지 알았는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드러난 거를 기준으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우병우, 천하의 김기춘도 결국은 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숨을 곳은 없어요. 숨을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었다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위정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국가안법상 위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어떤 안식처는 지금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숨을 봅니다. 곳은 더 네. 이상 없다. 자, 8712님 3변 갈수록 더 재밌어요. Nice, great. 이거 다른 데서 쓰는 거 우리한테 쓰지 마세요. 큐피드. 예. 자, 김태진님, 김변님 목소리만 듣다 보라로 봤는데 매력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The Tear of Park. 박의 눈물. 자, 눈물이 아니야. 그때 눈에 여기 눈곱 띈 거라니까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한 그 건데. 타이밍에 안경을 벗고 눈을 막 만져. 아니 왜냐면 눈곱은 항상 잠복해 있는데 눈물 나올 때 눈곱을 밀어내요. 그렇죠. 원래. 그래서 조금 속은 상하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조금 했다가 속은 상하죠. 조금 속은 상하죠. 자, 조윤선 전 장관 어제 또 82일 만인가요? 재판 나왔습니다. 네. 예, 42일인가 어쨌든 항소심 2일인데. 재판이죠. 재판인데 82일까지는 안 됐죠. 뭐 그 정도 꽤 됐어요. 두달 많이 지났어요. 됐어요. 네, 2달 됐어요. 뭐 시간상 예. 1심 선고하고 항소심 첫 기일 잡힐 때 그 정도 시간 걸리고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걸렸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재판이 지금 이 얼굴을 보니까 지금 캐비넷 문건 새로운 거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특히 1심 때 전략에 먹혀든 게 나는 중간에서 몰랐다 전략이었거든요. 예. 재판부에 봤을 때도 보고는 됐는데 중간에 빼먹고 김기춘한테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캐비넷 문건에 김기춘이 잘하고 있다. 조윤선이 잘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그 블랙리스트 부분이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이 무죄 나온 제일 큰 이유는 7명 중에 6명 무죄 나왔고 유죄 네. 나왔고 혼자만 혼자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정관주 비서관, 그 당시에 비서관하고 신동철 비서관이 내가 그때 조 장관한테 그 당시 수석에 보고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는 보고 안 했습니다. 이 그 둘이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결정타였어요. 이 두 개를 넘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조금 전에 박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캐비넷 문건들이 좀 나오면서 이 둘의 진술을 넘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둘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있는데. 재판을 받고 굳이 조윤선 전 장관을 감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둘의 진술을 넘어설 정도의 수준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결과가 뒤집힐 거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정관주 비서관이나 신동철 비서관도 증인으로 증인신문을 했었어요. 위증돼요. 또 위증.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이게 3콤보가 되는 거고요. 이 객관적 쓰리콤보. 증거가 이 둘의 진술을 못 넘으면 항소심에서 또 무죄가 하늘 나오는 아래 거예요.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보통 그런 건 저는 어제 나왔는데 저도 캐비넷 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나왔고. 나왔고. 근데 전 그 표정에서 동병상련에 감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 다시 들어가면 웃잖아. 이게 있잖아요. 계속 있어 보면 있는데 이 안 군대랑 있어- 똑같아요. 안 있어봤잖아요. 아니 저 군에 오래 있어봐가지고 군대를 새로 가락하면 남자들 지금 듣고 청취자 여러분 남자들 못 가거든요. 예. 한번 모르고 가니까 계속 군대는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어 계속 있는 건데 한번 나갔다가 새로 군대 들어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간다. 원생 그러니까 국정원장 이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랑 똑같죠. 예비군도 동원은 싫다면서요. 너무 힘들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항소심이 시작이 안 됐고 첫 길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뭘 제출하고 뭘 중요한지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나와 있는 그 아까 박 변호사 얘기한 그 캐비넷 문건만 가지고는 저는 정관주 신동철 전 비서관 증언 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의 다이빙벨 문제 가지고 칭찬했다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이거 읽고 계시는구나. 예. 조 전 장관 이것만 하고 읽어주세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지금 이제 곧 읽어야 돼.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한 거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이빙벨로 칭찬받았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라서 그 증언들을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들 넘어서려면 뭔가 더 나와야 된다. 이거 읽어야 되는데 말이 그만하세요. 자, 빨라지네. 김경님 3변 시대 고등학교 교실 보는 것 같아요. 김변은 맨 앞에서 선생님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학생. 백변은 시끄럽게 떠든 쉬는 시간에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 모범생이네요. 박변은 맨 뒤에서 도시락 까먹는 학생.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맞아요. 저는 먹게 자주 그랬어요. 자, 3변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제4부 전 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변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요. 이게 웃겨.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돌아가겠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전 작가.
에그머니나 예. 아까처럼.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 작가 찾아뵙습니다. 전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정봉주가 변했다. 네. 아, 걱정이 된다. 음. 보수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아주 극히 일부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네. 말을 섞고 친해지고 어. 전용욱 작가님하고도 친해지고 네. 그래서 아니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우리가 또 교집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딘지 네. 되는 부분이 어딘지 네. 이런 걸 서로 대화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우리 봉도사가 여유가 있어져서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에 이제 여유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자기 진영의 목소리를 듣고 예.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풀무질한다고 할까, 왜 예. 펌프질한다고 할까, 예.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저 역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치를 떠나서 있으면서 양쪽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비로소 생기지 않았나.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여유가 이 진영을 넘어서서 진영의 여유를 다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그럼요.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타 방송을 보고 네. 세월호 엄마들이 그렇게 전 작가님을 싫어했다고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 방송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네. 세월호 아이들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전 작가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그 목걸이까지 선물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거야. 뭐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에 계신 분들이 원래 어떤 그 진영의 논리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저 역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세월호 문제나 뭐 이걸 다 떠나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침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책도 오만과 무능이라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쓰고 이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른바 친박이라든가 또는 박과 그 박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리고 보수 진영이 이제 공격을 받았고 또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 심정에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죠. 근데 이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좀 포용하고 아 이런 생각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사회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아마 봉도사도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리고 네. 얘기를 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서로 맞고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쪽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가져야지 평등한 사회, 예.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 지금은 또 너무 보수 진영이 예.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서 아니 전 좀 작가님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네. 요즘 그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네. 진보 진영보다 보수 진영을 더 많이 비판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진보 진영은 사실 지금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잖아요.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보수 진영이 너무 지금 괴멸. 피도 마르고 괴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시선을 갖고 오셨나요? 지금 아까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뭐 CNN 뭐 이 네. 보도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를 지지하는 아까는 뭐 특정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층이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지지층의 한번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박근혜 싶어서요. 지지자들의 심리를 네. 깨알같이 분석하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박근혜 지지층에 대해서 뭐 타임캡슐로 정말 30년 전 내지 40년 전에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을 때. 그러면 특징이 저소득층이 의외로 많았고 그다음에 저학력층, 고령, 나이가 많은 층, 또 여성들, 주부층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당에서는 그때 조금 걱정은 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분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그 이겨내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갔던 인생의 역정에 대해서 이 감탄을 했던 고학력 그다음에 또 이 남성 지지층 복잡하게 섞여 있네요.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뒤떨어지고 고령층이라든가
사람들이나 또는 뭔가 현실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태극기 부대에도 고학력층이나 굉장히 그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도 정말 마스크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네. 한 분도 네. 엄청 사업에 성공한 네. 고대를 나온 네. 장교 출신의 네. 여기를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수천억대 재력가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호텔에 뭐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1% 이상의 이제 에치모 호텔. 그렇죠. 네. 그런데 H모 호텔, 뭐 S 호텔 이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호텔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제 친구들한테 들으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걷자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호텔 회원들이. 그래서 돈을 걷는 호텔이 아니야. 그래서 왜 걷자고 하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직접 나가기는 좀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걷자고. 우리는 직접 못 나니까 후원 그래서 얘기하자. 제 친구는 안 했대요. 난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돈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지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썼던 오만과 무능은 박근혜 대통령을 딱 맞추는 키워드예요. 오만했고 무능했고. 그러네요. 근데 제목 하나로 모든 걸 얘기하네. 네. 근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만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이제 소회를 법정에서 또박또박 4분 동안 말했을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뭐 나를 대신 사형시켜라.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제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119에 실려가기도 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감성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이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한국의 이제 현대사 속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또 아끼고 이러면서 많은 것을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쏟아냈다고 헌신했다.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 뭐 시장에서 자영업을 해갖고 예. 성공한 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쌓아온 인생의 송두리째 이 박근혜라는 한 대통령의 이 말하자면은 파면을 통해서 동시에 파면됐다. 동시에 부정됐다. 본인들의 네, 그렇게 살아온 보고 삶,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네. 감정, 네. 인생 동시에 부정됐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근혜가 곧 우리 현대사의 중심은 아니에요. 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우리 산업화의 모든 것에 100% 이 활력이라든가 근원이라든가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법정에 이분들의 심정은 네. 박근혜라고 하는 우상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감정과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았고 보다는 박근혜라는 딱 아이콘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네요. 편안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전전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할 때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정치에 있어서의 아이콘,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토릭이 박정희나 박근혜로서 됐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몰이를 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박들도 뭐 전직 그 법대 S대 법대 교수들도 있고 참 고상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도 결국은 뭐 박근혜의 존영 싸움을 하는 이 치사하고 참 이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듯이 거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4년 천막 당사 때 네. 그때 이제 총선에서 거의 뭐 이 차떼기 당으로 찍혀갖고 네. 거의 총선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맡았고 네. 선거에 실핵을 네. 윤여준 장관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윤여준 장관한테 직접 지금 하신 말씀을 네네. 그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진실을 얘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어요. 예. 대변인으로. 그러면서 천막 당사가 이제 박근혜의 결단인 것처럼 되는데 아니죠, 그것도. 이미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예.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다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천막 당사를 옮겼던 이 공영 시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이제 오케이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예. 이상득 그 총장의 모든 준비를 통해서 했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은 딱 한나라당 간판 띄어가지고 마치 이제 잔다르크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됐던 본인이 거죠.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정치라는 것이 안팎을 들여다 보면은 참 허무하고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인형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이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마지막 그 대단원이 이번 법정신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의 어떤 피해자고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피폐화된 그 불법 그 판결의 희생자로서 자기를 또다시 동정몰이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는 일어나라 지지자들이야 하면서 깃발을 흔들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변호인단인 유영아 변호사는 울먹거리면서 자기 정치를 또 하고 있고. 피비린내 나는 법정에 이제 이 나약한 여자를 두고 간다. 아니. 하면 되죠. 그렇죠. 안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변호인은 왜 맡았으며 예. 또 자기가 남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진짜 남자라면은 여자를 외롭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심파의 막장 심파고 눈물의 여왕의 마지막 이 시나리오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말도 멋있겠어요. 피비린 나는 법정에. 그러니까 진짜 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샵 1035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봉주의 정치쇼 전영욱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대표가 가끔씩 맞는 말을 해요. 아 이번에 아주 좋은 말 지도자는 했어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맞는 말이죠. 아주 옳은 말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능할 경우는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예. 생명이 이거는 흔들린다,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전에도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기 한테서 끝내달라고 하니까 자진 탈당해달라 이렇게 아주 논리적인 연결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속상해하고 있을 수도 근데 있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이 상황을 몰아붙이긴 좀 어렵잖아요. 저렇게 강경하게 정치 투쟁을 선언했는데 네. 당을 나가시오. 네. 이걸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밀어붙이지 않으면 홍준표의 미래는 없는 거죠. 아,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이제 6군데 지키지 못하면 이제 당대표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홍준표로서는 마지막 사자후라도 토해야 되는 거고 예. 반드시 박근혜 전 정권하고의 절연을 통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그 미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신락 같은 희망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어디하고 그 네, 우리가 네.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여론조사했다는 여론조사했더니 거예요. 네. 바른정당하고 합하게 되면 20%까지 나온다. 네.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중도의 예. 지지자들 그러면서 양쪽에도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니 정말 이건 안 되겠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시장을 중요시하는 지지자들로서는 중간을 원하는데 그 중간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도 중간 이러면서 20%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숫자는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은 있죠. 일단 10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뭐 11?
10.5.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객관적으로 오늘 요 앞에 또 이제 김태현 변호사도 네. 전에 이제 그쪽에서 뭐 정치를 하려고 그랬던 네, 그런 네. 변호사인데. 자꾸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던데. 합리적이요? 아니 왜 그쪽 당에 합리적인 사람들 있어요.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속속 이런 그 자료들이 나오고 근거들이 네. 나오는데도 여전히 지지하는데 작가님 개인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처음 당하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네. 2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 지금 지지자들은 2번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서도 가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근데 가짜 박근혜의 능력에 속아가지고 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이 4분의 이제 또 이 연설 거의 선거 운동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제일 아쉬웠던 게 박근혜의 결기가 아쉬웠던 거죠. 굉장히 결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좀 쪼잔하게 그 형량이라든가 어떻게 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무더기 증인 신청하고 이런 모습에 참 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지지자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예요. 부족하나마. 어? 그러니까 다시 지지자들이 뭉치고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보수는 자신의 선택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가치예요. 또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를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또 속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거예요. 이제까지 국정농단을 했고 가짜 후보인데 진짜 인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지지자들이 그 보수의 그 주의자들이 속는다면 속은 사람이 바본 거예요. 9251님 전 작가님 말씀 참 고급지면서 논리 있게 잘하시네요. 듣기 좋습니다. 김지혜님 전효옥 작가님 팬이에요. 오만과 무능.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오래전에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전에 썼는데 1년 전 촛불 전에 쓰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정치를 그만두면서 한 2, 3년 동안 쓰면서 이 오만과 무능이라는 책이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출판이 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출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오만과 무능 그러니까 그 전도사 될 뻔했어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봉도사님과 전용 작가님 케미짱. 자, 오만과 무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이렇게 한 방으로 박근혜 대통령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책이 잘 팔리고 있나요? 아니 뭐 책이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정을 갖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부에서 박근혜 독방 검색하라니까 한순간에 5분 사이에 그냥 실검 1위로 올라갔어요. 박근혜 독방. 그래서 오만과 무능. 이것도 검색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박근혜 최고의 전문가 전효옥 작가님이 분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만과 무능. 저는 배신의 그 부끄러움 또는 보수의 수치라는 책을 좀 써볼까 지금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신의 부끄러움? 보수의 수치, 보수의 부끄러움. 사실 이번에도 또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할 수 없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이제 4분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부끄러움과 이 나라 국민들의 배신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최순실에게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하는데 최순실에게 속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하고 수준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연설문을 맡긴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 행위고 자신이 법을 유린한 거예요. 법치를 유린한 거.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책임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게 맥하더가 그랬잖아요.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조용히 사라져줘야 돼요. All the soldiers never die, but fade away. 정말 발음도 좋으시고 정말 영어 잘하세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법정 연설 내지는 예. 정말 선동 정치는 이제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정말 끝까지 이제 정치적인 이 한 줌의 권력조차도 쥐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 중독자예요. 권력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예. 치유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예. 저는 책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서 뭐 충성이니 뭐 예. 군주에 대한 뭐 배신은 안 되다든지 이거는 충성 군주 뭐 이런 맹세 이런 거는 사실은 조폭 정치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민주주의에서 안 맞는 워딩 아니에요 그런 게. 네. 절대로 맞지 않는 워딩이죠. 예. 네. 아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네. 예, 전혁 저도 오늘 작가님. 할 얘기 다 못했어요. 할 얘기 지금 반도 못했어요. 네, 네. 자 전혁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12시부터는요. 성훈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자 지금 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생중계가 아닌데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나가요? 예, 페이스북으로 유일하게 SBS에서 단 하나. 예. 정통. 예. SBS 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페이스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3.5 그다음 부산은 105.7 이도저도 안 되는 분들 고릴라 SBS 앱 고릴라 다운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재판 보이콧 전원 사임 얘기하시기 전에 CNN 보도 네. 인권 침해 의혹 허허 이게 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제 인권 침해 의혹이 담긴 문건을 이제 유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계속 갇혀 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그래서 인권이 심히 침해되니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 이건 참 나라망신인 것 같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감방에 있고 불을 꺼놓는 감방 그런 반대적인 의미의 감방은 잘 없거든요. 우리 봉도사님이 계셔봐서 알겠지만 저도 뭐 일단 가끔씩 중요한 게요. 더럽고 차갑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자꾸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실 교도소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일반 그 1인 감호실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고 넓고 뭐 세면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상적으로 뭐 구치소를 가게 되면 독방에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홍거실이라고 해서 4명 아니면 6명이 수용이 되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 혹여라도 다른 뭐 재소자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4,6인실을 줬죠. 네, 4,6인실을 개조해서 혼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원룸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지금 이거 혹시 포털 사이트에 박근혜 독방 이렇게 쳐보면요. 검색을 그 하면 구조가 나와요. 지금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예. 휴대폰들 들어서 박근혜 독방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가 정말 더럽고 차가운 감방인지 야 구치소가 이렇게 좋아? 저 금방 인지. 사진 보고 우리 집 안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사람들이 예전에 넓습니다. 신림동에서 다 고시공부 해봤는데 예. 뭐 백성훈 변호사는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서 좀 컸지만 저는 정말 아니, 손가락질을 해요. 농담 좀 보태서 예. 저 자는 것 빼고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쭉 이렇게 봤는데 정말 관짝 같아요. 관.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죽으면 관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고시공부할 때요. 그래 그 정도로. 근데 독방이 대부분 그래요. 독방이 딱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고시 공부할 때 그 독방 그 원룸 특징이 창문이 없잖아요. 더 힘들어요. 또 먹방이라 그러거든요. 창문 없는 방. 먹방, 더 예. 싸요. 5만 원 싸서. 그렇죠. 그거는 창문 살았는데. 있으면 5만 원 비싸고. 예. 거기서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네. 그냥 항상 어둡거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만 감으면 자요. 언제가 밤인지도 잘 몰라. 안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나 백승 변호사는 네. 두 분이 집안이 좀 넉넉해갖고. 저는 창이 있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은 있는데. 예. 안 넉넉한.
차창은 있었어요. 예. 여긴 좋은 원룸이었죠. 호텔 신림동 최고 벌써 좋은 눈물이 원룸. 글썽글썽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지금. 아니 약간 이게 목이 메는지 자꾸 커피를 잡고. 야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야 그리고 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요. 지난 4년 동안 본인이 국정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변호인 총사퇴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무슨 의미로 봐야 돼? 진짜 이제 이 의미 해설을 해줘야 돼. 법적으로는 틀렸다. 법적으로는 틀렸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그 세월호 7시간이나 7시간 반이었다 이런 것도 그렇죠. 나오고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나 소위 친박 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연기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발표하고 이거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박한다. 요거는 보도 있었죠. 왜 거짓말을 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추가로 발부할 것이냐 문제 관련해서 저번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55대 45로 이건 법리상으로는 이거는 영장 연장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법조인도 꽤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맞췄어야 다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앞에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거 봐라 인권 침해하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막 영장도 연장을 했지 나는 거기다 독방에 뭐 어두운 데 갇혀 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면이 고려될 때 더 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사실 법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부 회장 유죄 나오고 예. 지금 뭘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투쟁의 방법을 바꾸자. 법적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 법리 투쟁이 아니라 이제 정치 싸움으로 네, 끌고 그렇죠. 가자. 아하. 정치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봤는지 판 잘못 짰어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이런 겁니다. 한때 있었던 당인데 이렇게 비판할 수 없잖아. 당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 별거 왜 사투리가 나와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효과는 저는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 거부, 예.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변호사들이 그럼요. 보는 관점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왜냐면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충실히 받아야 하는 건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총시했던 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전면적으로 거부한 그렇죠.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사실 옹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예.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인 건데 이제 뭐 잘못한 거 그렇다 치고 예. 박 전 대통령 뭘 노리고 저랬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노림수.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행위들이 노림수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감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제 아까 백성 변호사 지적했던 그 세월호의 문건이 공개된 그 부분을 아마 감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아닌지 사실은 모르겠으나 예, 박 전 대통령 판단해보건데. 층에서는 야 이거 뭐야 영장 기각 바로 전날 청와대에서 갑자기 그 전날 문건 발견됐다면서 실장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개하네? 예. 이건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완전히 정치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 하고 문건이 발견된 지도 며칠 됐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발견되고 목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결정이 발견은 났으니까. 9월 27일 날 전날 보고받은 거예요. 예. 아니 뭐 어찌 됐건 이거 실장이 머리 이제 입 귀에 들어온 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야 이거는 이 정부의 의도가 있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야 이건 너무 심한 데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이성적 판단으로서 감정을 제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지금 정치 재판으로 틀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백성 변호사 지적했듯이 아마 향후 재판은 틀렸으니 정치 투쟁으로 가는 것이 사면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로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사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근거는 뭐냐면 사면 누가 사인하죠? 대통령. 대통령 사인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탐에 사면하는 게 나와 우리 정권에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것이 여론의 역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사인은 문재인 대통령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마 노리는 건 그걸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정치 투쟁을 하면 지금 일단은 태극기 하는 분들이 이제 약간 들썩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들썩하고 자유한국당도 따라와 줘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 완전 오른 거예요. 이거 완전 오류.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부담을 느껴. 야, 그럼 이거 사면해줬다가 내곡동 가가지고 거기서 사조 정치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뒷감당 안 되거든요. 더 못합니다. 차라리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봐야 정치적 영향도 없고 그러면 그리고 조용히 그냥 재판받고 있으니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야 본인의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해 주시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강하게 가면요 부담을 느껴서 더 못합니다. 네. 난 완전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대통령 악수에 쪽에서. 악수를 거듭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 10월 25일 그때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이제 발표할 기자의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도 거짓말 비스무리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야 10월 24일입니다. 예, 24일인데 네. 하야 그것도 사실은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가정해 보면 정말 지금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야 그런 것도 놓쳤죠. 아니 그리고 하야 때도 하야 등등도 국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니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헛소리 애매모호하게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오판을 했는 게 뭐냐면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계속 시간 끌다가 자신은 탄핵 안 될 거라 믿고 자료 다 놔두고 갔고요. 예. 보물도 놔두고 가버렸고. 케이크도 준비해놨고. 예. 그 다음에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될 때도 본인 구속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오판에 오판. 지금 구속 기간 연장됐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박 전 대통령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변호인 중에. 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영하 변호사한테 혼잣말로 욕은 왜 했어요? 요구 안 했습니다. 저 잘 했어요? 알지 못하고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약간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되는 걸 저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한 90% 이상은 연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변호사라면 의뢰인한테 안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약 1년 나올 것도 2년 나온다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나오면 예,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고 얘기하거든요. 변호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안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좀 집행유예 나올 거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제래해야지만이 집행이 된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구속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판을 하고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못 나가서.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아니 이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진짜로 안에 있으면요. 나가려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혹시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복권될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내일을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서울은 비가 올 듯 오지 않을 듯 하늘이 살짝 음산하고 우울한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어떻게 하시죠? 정봉재 정치쇼와 함께 신나고 상쾌하고 상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제외됐다. 좋은 일이죠. 백남기 어르신 사망 원인 물대포 직사로 밝혀졌습니다. 공권력 남용이 원인이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죠. 어제 공판이 있었는데 허위 비방 문자 메시지 보낸 이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미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세계가 존경하는 강남스타일 아닌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들으면서 2부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자, 돌발 퀴즈, 깨알 같은 돌발 퀴즈. 오프닝에서 제가 실수한 대목 무엇일까요? 문자로 보내면 선물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제가 1부 들어갑니다. 1부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실수했다고 하는 이 PD님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언제 고쳐질까요? 자, 1부 원포인트 뉴스 SBS의 기둥. 논설위원님이 딱 식당에서 한 10명 모였는데 독사판 줄 알았어요. 묵직하죠. 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원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지숙님 봉도사님 가죽 자켓과 핑크 셔츠가 잘 어울리는데 코디는 직접 하시나요? Myself. 직접 합니다.
멋있어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하여튼. 땡큐. 예, 부럽습니다. 예, 자 원포인트 뉴스. 예, 뭐 이제 저 실검 뉴스하고 많이 본 뉴스 이런 거 쭉 좀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정리 좀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CNN이 이상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예? 많이 본 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거 뭐 고발하는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네요. 변호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었고 잠을 잘 안 재우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치소하고 법무부는 지금 뭐 접는 매트리스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감옥에 구치소에는 침대 없죠. 침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예. 침대 없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인권 침해이기는 해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미국 재수자들이 한국 교도소에 들어오면 침대 줍니다. 예, 외국인 전용.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예. 외국인 전용, 여성 전용 그 구치소에 저 수감 한 해 만에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특혜 논란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자 어찌 됐든 미군들은 다 군인들도 다 간이 침대에서라도 자죠. 예. 한국군은 이제 그 매트리스 깔고 자고. 3단 접이 매트리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접는 매트리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권 침해라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법무부 구치소는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부에서 우리 변호사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아마. 변호사들도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다녀오신 봉도사님만 잘 아시겠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본 뉴스 실검 뉴스 이렇게 봤더니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이제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요. 예. 시중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네요. 시중금리가 올리고 있어요. 예, 슬슬 올라가고 연말이 되면 또 올라가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상금리 올리는 건데 은행들의 가상금리라는 게 결국 예대마진 이자놀이잖아요. 결국. 예. 가상금리? 예. 이게 지금 이제 한 1.53까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6, 1.7 이렇게 좀 올린다는 거예요. 가상금리가 무슨 의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찍어내 돈도 이제 장사거든요. 그렇죠. 예, 가지고 오는 이제 원금이 이제 그게 기준금리인 거고 은행들이 1.25%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요. 예.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영업이익 1.5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로 나가는 건데 예.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나라에서는 정부는 또 이게 좀 그 시중금리는 내린다 하고 동결한다 그러는데 실제 시중금리는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게 가상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은행들이 돈놀이 장사, 이자놀이, 예대마진. 은행 금융이라는 게 지금 발달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은행들이 서민들 상대로 결국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낙후된 저 분야 중에 하나인 금융권이 이런 또 이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어요. 금융사업 선진화 빨리 하지 않으면요. 네. 한미 FTA에 숨어 있는 미국의 엄청난 흑자. 네. 가 바로 금융사업으로 그럼요. 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결국 서비스하고 이제 금융을 자꾸선 전 그렇죠. 세계를 좀 쥐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이게 지금 정치적인 거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어허. 주택담보대출이 1%가 올라가면 2만 5천 가구가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위험 가구라고 그래요. 예.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1.5% 포인트가 오르면 6만 가구가 이제 지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 중산층의 민심 위반에 가장 민감한 게 물가하고 이게 그 금리예요. 금리 예. 1.5% 하게 되면 6만 가구가 파산한다. 네. 고위험 파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채무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너질 이거예요. 때 위험에 처한다. 네, 그래서 민심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후쿠시마 수입물 금지가 우리가 패소했어요. 그거 아셨어요? 이거? 우리 뉴스 몇 번 했어요. 예,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났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잡히는 수산물 예.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입 금지 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는 저 WTO 규정 위반이다. 예.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가 수입 금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소를 했어요. 우리가 피소 당한 거예요. 예. 미국, 일본은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잘 준비해야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누차례 지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제 국감에서 식약청장이 딱 이실직고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대요. 1심에서. 2심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죠. 매우 낮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후쿠시마 중심으로 한 8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했죠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이 예. 진짜로 위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입 금지 조치는 이건 법률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산자원부가 이거를 발표도 못 하고 그냥 꿍꿍꿍꿍꿍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거를 숨기기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국감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제 국감에서 질타된 게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냐 옛날에. 근데 이번에도 이게 위험한지 아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타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그럼 복귀를 해보면 그럼 광우병 때 위험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촛불이 벌어졌다. 근데 광우병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광우병 때문에 정말 위험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한 후쿠시마 그 해산물 수입에 대한 이 논란 문제는 첫째 투명해야 됩니다. 둘째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해야 돼요. 셋째 이 국제법 소송 문제 투명하게 매 시간 되는 대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거 그걸 왜 국가로서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왜 쥐고 꿍꿍대냐고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요. 사실관계 인포메이션만 정확하게 하여튼 발표해 달라. 예. 이런 요구가 좀 있어요. 아니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 그 경제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실물 경제 그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에서 인근 현에서 잡힌 것도 동경으로 왔고 동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원산지도 동경에 와서 그 들어오게 되면 동경의 원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렇죠. 불안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자 수입산 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해서 예. 위험한 거냐 위험하지 않은 거냐를 자신감 갖고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해 달라는 거예요. 본질적 요구는. 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제 그 원포인트로 좀 가져가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 발표 난 건 들으셨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국감에서 문제가 되고 또 오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변호사들 나와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게 다 정반대로 나와요. 예. 경찰 발표도 정반대, 검찰 발표도 정반대, 기본적인 팩트도 정반대. 자 어제 나온 거의 핵심은 직사살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쓰러졌는데도 17주 동안 계속 쏴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는 아니라 그래요? 왜 안 그랬죠? 그리고 지금 검찰은 왜 2년이나 지난 뒤에 그 결과를 이제 와서야 발표를 하죠? 자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불만을 국민들이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늦게라도 이게 이제 바로 잡힌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빅뱅의 거짓말 오늘 또 들어야겠네. 또 들어야 되겠어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 하여튼. 예. 자 그런데 아재들을 위해서 김추자의 거짓말 특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얹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짓말 없나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제 정말 이런 거짓말 없이 예.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 정부는 검경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요. 또 검경은 또 이게 알아서 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요. 저 바람이 불면 눕는 게 아니고요. 예. 바람 분다라고 일기예보만 나와도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요. 문제인 거예요. 일기예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누워버려요. 하늘 쳐다보고 구름 있다고 이게 예, 누워버리는 오늘 거, 같은 날 예, 날씨가 이런- 꾸물꾸물하니까 예, 예.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 없는 이 공권력들.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정치 풍향계만 발달된 공권력. 국민들이 예.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예. 그거에 가장 이 전형적인 게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뒤집기 발표였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한번 더 좀 들어보십시오. 예. 국민의당이 비밀 조사를 했다? 뭐 비밀조사 무슨 비밀조사 알 사람 다 알았는데 뭐요? 보도가 오늘 나왔죠. 보도가 예. 이제 오늘 나오면서 이게 뭐 비밀처럼 돼 있는데 핵심은요. 무슨 내용이지 이건? 당대당 통합을 쫙 했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그 수치는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복잡해도 있고 지금 궁금한데. 현재 예. 대충 이제 봤을 때
국민의당도 한 6%대, 바른정당도 6%대예요. 예.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예. 없어. 아무래도 안 올라가 근데 둘 다. 아하. 그런데 지금 합치면은 6 플러스 6이니까 12% 정도 나오면은 시너지 효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합친다면 20%까지 나온다고 나와요. 안철수 대표가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탄력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아, 여론조사를 돌려봤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50% 전후로 보거든요. 예. 20%만 나오면 순식간에 2등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된다. 예. 어허. 이 여론조사 상으로만 그러니까 이 당 지지도만 놓고 보면 강력한 제2야당으로 도약할 수도 있다라는 제1야당이 되는 거죠. 1야당이. 예. 아니, 숫자는 물론 한국당이 많지만 그렇죠. 예. 지지도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합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론조사 기간은 안 나왔나요? 이거 하려면 또 이거 또 복잡한데 다 아니 말씀드리려면 그래도 그냥 여론조사 기간만 딱 얘기해 주면 이게 저 여론조사가요. 이 자체 내에서 지금 한 거예요. 예. 그 국민의당이 자기네들 내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관 선관위 아니 중앙선관위 아닌데 그 여론조사 기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죄송합니다. 네,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나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는 데이터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가까워지고 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치화로 가시화됐잖아요. 고무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백상문이에요, 성문이에요? 성문입니다. 성문. 성문 종합영어. 네. 상문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태현입니다. The Tear of Park. 왜 그러세요? 박의 눈물. 안 울었어요, 저는. 오늘은 거의 통곡을 하겠네, 진짜. 오늘 통곡을 하겠어. 아니, 근데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제가.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아니, 지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아니라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를 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까지 우울합니다. 구단주가 박근혜예요? 박씨는 맞아요. 그 팀 구단주가 박씨는 맞습니다. 예. 자, 화개장터. 네, 박지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개장터인데 은희 한번 성대모사 한다 그랬잖아요. 경성도와 전라도를 오늘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을 거예요. 판결 선고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조영남 씨 사기죄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그거 서점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님, 삼변님 안녕하세요. 특히 박변님 너무 좋아요. 일하면서 보라 하고 있어요.